여기 중고 한국 버스는 녹슬고 오래되어 왕실에는 절대로 어울리지 않는다 라고 외치는 남성이 있습니다. 그는 40년 경력의 캄보디아 왕실 버스 기사라고 하는데요. 그는 왜 이렇게 믿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어떤 일로 충격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오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채엣입니다. 저는 캄보디아에서 가장 뛰어난 버스 기사였어요. 이렇게 말하면 자랑 같지만 왜 그런지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무려 40년 동안 왕실 버스를 몰고 있었거든요. 40년이에요. 매일 아침 6시면 왕실 차고지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발걸음 소리가 넓은 공간에 울려 퍼지고 있었죠. 깨끗한 금속 냄새와 새기름 냄새가 코끝을 자극하고 있었어요. 그 차고지는 제 왕국이었습니다. 5대의 아름다운 버스가 가지런히 줄을 서 있었어요. 하나하나가 새하얀 눈처럼 하얗고 옆면에는 황금색 줄이 그어져 있었죠. 페인트가 너무 반짝거려서 눈이 부실 정도였어요. 제가 가장 아끼던 버스는 10만 달러나 했어요. 10만 달러. 대부분 사람들이 평생 보지 못할 돈이죠. 매끄러운 금속 표면을 손으로 쓰다듬고 있었어요. 흠집 하나 없었죠. 크롬 범퍼는 거울처럼 제 얼굴을 비춰주고 있었어요. 제 버스들이 완벽했던 이유는 제가 완벽했기 때문이에요. 타이어 하나하나 점검하고 전등 하나하나 테스트했어요. 창문은 반짝반짝 빛날 때까지 닦아주고 있었죠. 외국에서 중요한 손님들이 캄보디아에 오시면 제 버스를 타고 가셨거든요. 항상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여 주시고 있었죠. 그런데 요즘 뭔가 신경 쓰이는 일이 있었어요. 정부 직원들이 계속 한국 버스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중고 한국 버스 말이에요. 이 말만 들어도 속이 뒤틀리고 있었어요. 한국 버스를 사야 한다. 고 복도에서 속삭이고 있었어요. 돈이 덜 든다면서요. 중고 버스라고요? 한국에서 온 1980년대만 해도 한국은 가난한 나라였거든요. 캄보디아보다도 더 가난했어요. 그때 한국 차들은 계속 고장 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그 사람들이 낡고 해진 버스를 우리에게 팔려고 하다니요. 절대 안 돼 라고 혼자 중얼거리며 애지중지하던 버스를 닦고 있었어요. 한국 고물이 우리 왕실에 발을 들여놓게 할 수는 없어. 제 친구 콤라스가 차고지에서 함께 일하고 있었어요. 저보다 어리고 세상 돌아가는 걸 잘 몰랐죠. 그날 아침 엔진 오일을 점검하는 걸 도와주고 있었는데요. 한국 버스도 이제는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라고 조용히 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일하던 손을 멈추고 그를 쳐다봤어요. 정신이 나갔어? 우리 왕실은 최고를 받아야 해. 한국에서 온 녹슨 낡은 버스가 아니라 말이야. 콤라스는 발끝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버스에 대해서는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10시쯤 되니까 소울인 비서관이 차고지로 뛰어들어오고 있었어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며 땀을 흘리고 있었죠. 무서워하는 표정이었어요. 채, 긴급 상황이야. 일본 외무장관이 2시간 후에 도착해. 미야자키 리키라는 분이야. 아주 중요한 분이거든. 완벽한 서비스가 필요해. 가슴이 자부심으로 가득 차오르고 있었어요. 완벽한 서비스는 제가 가장 잘하는 일이었거든요. 버스를 한 번 더 점검했어요. 엔진이 만족한 고양이처럼 부르르 소리를 내고 있었죠. 에어컨에서는 차가운 바람이 나오고 있었고요. 모든 게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어요. 곧 아주 중요한 분들이 제 버스에 타고 계셨어요. 왕세자님이 앞자리에 앉아 계시고 왕세자비님은 아름다운 비단 드레스를 입고 계셨어요. 15명의 수행원과 경호원들이 자리를 찾아 앉고 있었죠. 일본에서 오신 미야자키 장관님은 창가 자리에 앉아 계셨는데 친절한 눈빛과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계셨어요. 엔진을 시동 걸고 왕궁문을 나서서 복잡한 거리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프놈펜의 교통은 항상 느리게 움직이고 있었죠. 오토바이들이 환한 벌처럼 우리 주변을 윙윙거리며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뜨거운 햇볕이 지붕 위로 내리쬐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버스 안은 시원하고 편안해야 했어요. 그래야 했는데 말이에요. 출발한 지 10분쯤 지났을 때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제 뒤쪽 어디선가 딸깍거리는 소리가 나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에어컨에서 차가운 바람 대신 따뜻한 바람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밖 기온이 38도였어요. 찬바람이 없으니까 제 버스가 오븐처럼 되어가고 있었어요. 미야자키 장관님 이마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왕세자비님은 손으로 부채질을 하고 계셨죠. 버스를 길가에 세웠어요. 엔진을 끄면서 손이 떨리고 있었죠. 후드를 열고 안쪽 부품들을 살펴봤어요. 모든 게 정상으로 보였어요. 하지만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었어요. 통풍구에서는 계속 뜨거운 바람이 나오고 있었어요. 중요한 승객분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손수건으로 얼굴에 땀을 닦고 계셨죠. 미야자키 장관님 수행원이 평소보다 따뜻하다는 말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땅속으로 사라지고 싶었어요.
무전기로 다른 버스를 부르고 있었어요. 목소리가 10대 소년처럼 갈라지고 있었죠. 도움이 필요해요. 에어컨이 고장났어요. 이 말이 입에서 쓰디쓰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40년 동안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한 번도요. 복잡한 도로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햇볕은 더 뜨거워지고 있었고요. 버스 안에서는 왕실 승객분들이 조용히 더위를 참고 계셨어요. 너무 예의 바르셔서 불평하지 않으셨지만 눈빛에서 실망감을 읽을 수 있었어요. 대체 버스가 오기까지 1시간이 걸렸어요. 끔찍하고 뜨겁고 부끄러운 1시간이었죠. 승객분들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으시고 새 버스로 옮겨 타셨어요. 미야자키 장관님은 떠나시면서 작고 슬픈 미소를 지으며 보내주셨어요. 그분의 친절함이 더욱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그날 저녁 작은 집에 앉아서 텔레비전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리포터의 목소리가 밝게 들리며 미야자키 장관님 방문 소식을 전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버스 문제를 언급했어요. 캄보디아 왕실 버스가 일본 외무장관 관광 중 에어컨 고장을 일으켰습니다. 승객들은 대체 차량이 도착할 때까지 1시간 넘게 불편한 더위를 견뎌야 했습니다. 이 말들이 주먹처럼 저를 때리고 있었어요. 40년간의 완벽한 서비스, 40년간의 자부심, 모든 게 뜨거운 하루 오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종이 한 장을 꺼내서 사직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한 글자 한 글자 쓸 때마다 손이 떨리고 있었죠. 저는 더 이상 왕실을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왜인지 맨 아래에 제 이름을 쓸 수가 없었어요. 창문 밖으로는 프놈펜의 밤소리가 계속되고 있었어요. 오토바이가 덜컹거리며 지나가고 있었죠. 멀리서 개들이 짖고 있었고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생활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모든 게 바뀌어 있었어요. 반짝이는 버스들과 왕실의 존경으로 이루어진 완벽한 세상이 달걀처럼 금이 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내일이면 정부 사람들이 그 한국 버스들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사직서는 부엌 탁자 위에 서명 없이 놓여 있었고 저는 어둠 속을 바라보며 앞으로 무엇이 올지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3일이 지나갔는데 마치 몇 년 같았어요. 서명하지 않은 사직서가 부엌 탁자 위에 잠든 뱀처럼 놓여 있었어요. 지나갈 때마다 속이 메스꺼워지고 있었죠. 아내가 차와 밥을 가져다 줬지만 거의 먹을 수가 없었어요. 부끄러움이 속에서 불처럼 타오르고 있었거든요. 차고지로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제 아름다운 버스들을 마주 볼 수가 없었죠. 미야자키 장관님과 함께했던 그 끔찍한 날을 생각할 때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나흘째 아침 누군가 문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창문으로 살짝 내다보니 소울인 비서관이 밖에 서 있었어요.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왕실 인장이 찍힌 두꺼운 봉투를 들고 있었죠. 문을 천천히 열었어요. 소울인이 부드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좋은 아침이에요. 들어가도 될까요? 작은 나무 탁자에 앉았어요. 사직서가 우리 사이에 벽처럼 놓여 있었죠. 소울이는 그걸 읽지도 않고 옆으로 밀어냈어요. 부에서 제안이 하나 있어요. 라고 부드럽게 말하고 있었어요. 한국에 가보시라고 해요. 그들의 버스 정비 센터를 직접 눈으로 보시라고요. 이 말이 찬물처럼 저를 때리고 있었어요. 한국이라고요? 제가 몇 주 동안 욕하고 있던 그 나라? 제가 그렇게 싫어하는 중고 버스를 만드는 그곳 말이에요. 다시는 바보가 되지 않겠어요. 라고 말했어요. 목소리가 거칠고 환하게 들리고 있었죠. 소울인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마음을 이해해요. 하지만 때로는 판단하기 전에 직접 봐야 할 때가 있어요. 그날 저녁 가장 오랜 친구가 찾아왔어요. 네아와 저는 프놈펜 거리에서 함께 자랐거든요. 지금은 왕실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었죠. 앞 계단에 앉아서 야자수 뒤로 지는 해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형이라고 네아가 말했어요. 어릴 때부터 써온 호칭이었죠. 형은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고집 센 사람이야. 논쟁하고 싶었지만 너무 지쳐 있었어요. 자부심은 중요해. 라고 계속 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식 없는 자부심은 그냥 어리석음이야. 새로운 걸 배울 때가 된 것 같아. 그의 말이 밤새 머릿속에 남아 있었어요. 잠을 잘 수가 없었죠. 작은 집 안을 우리의 갇힌 동물처럼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결정을 내렸어요. 한국에 가기로 했어요. 그들의 버스가 좋다고 믿어서가 아니었어요. 제가 처음부터 옳았다는 걸 증명하러 가는 거였어요. 그들의 싸고 중고인 버스를 보고 캄보디아는 더 나은 걸 받을 자격이 있다는 증거를 가지고 돌아올 거였어요. 소울인 비서관은 제 말을 듣고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이미 비행기표를 준비해 두고 있었더라고요. 한국 정부에서 잘 모실 거예요. 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모든 걸 보여드리고 싶어 해요. 비행기는 제가 몰아본 어떤 버스보다 컸어요. 우리 집 전체보다 넓게 뻗은 날개를 가지고 있었죠. 하늘로 올라가면서 캄보디아가 아래에서 장난감처럼 작아지고 있었어요.
땅 위 이렇게 높은 곳에 있어 본 적이 없었어요. 속이 이상했지만 무서워서는 아니었어요. 동시에 신나고 무서웠거든요. 한국에서 뭘 발견하게 될까요? 시간이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어요. 비행기가 소뭉치 같은 구름 사이로 날아가고 있었죠. 잠을 자려고 했지만 머릿속이 질문들로 빙빙 돌고 있었어요. 마침내 비행기가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작은 창문으로 지평선까지 펼쳐진 도시가 보이고 있었어요. 건물들이 유리산처럼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죠. 떨어진 별처럼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여기가 한국의 수도 서울이었어요. 인천공항은 제가 본 적 없는 건물이었어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거대했거든요. 수십 대의 비행기가 잠든 새처럼 땅에 앉아 있었어요. 모든 게 깨끗하고 반짝이며 새 것 같았어요. 끝날 것 같지 않는 긴 복도를 따라 사람들을 뒤따라가고 있었어요. 무빙워크가 사람들을 마법 양탄자처럼 실어 나르고 있었죠. 공기가 신선하고 시원했어요. 한국 정부 직원이 출구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 이름이 정성스럽게 쓰인 팻말을 들고 있었죠. 염서연이라는 분이었는데 부드러운 목소리로 영어를 하고 있었어요.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해요. 최 선생님. 비행 편안하셨나요? 시내로 가는 셔틀버스로 저를 안내하고 있었어요. 이게 첫 번째 테스트였어요. 모든 걸 트집 잡을 준비를 하며 의심스럽게 계단을 올라갔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버스가 거의 소음을 내지 않고 있었거든요. 엔진이 너무 조용해서 겨우 들릴 정도로 부르르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에어컨이 거친 바람이 아니라 시원한 바람처럼 흘러나오고 있었죠. 시트가 부드럽고 편안했는데 비싸 보이는 천으로 덮여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앉아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모든 표면이 깨끗했어요. 창문은 얼룩 하나 없었고요. 이럴 수가 없었어요. 한국 버스일 리가 없었어요. 이 버스 새 거예요? 라고 서연 씨에게 물어봤어요. 미소를 지으며 말하고 있었어요. 이 모델은 3년 된 거예요. 저희 최신 기술로 완전히 정비한 거거든요. 3년 됐다고요? 정비했다고요? 그런데 제가 아끼던 중국 버스보다 더 새 것 같았어요. 말이 안 됐어요. 서울로 가면서 창문에 얼굴을 대고 보고 있었어요. 도로가 완벽했는데 깨끗한 선이 곳곳에 그어져 있었어요. 전자 표지판이 고속도로 위에 매달려서 교통과 날씨 정보를 보여주고 있었죠. 다른 버스와 자동차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모든 버스 정류장에서 놀라운 걸 보고 있었어요. 전자 게시판이 다음 버스가 정확히 언제 올지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저 표지판이 버스가 언제 올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물어봤어요. GPS 추적이에요. 라고 서연 씨가 설명해주고 있었어요. 모든 버스가 자기 위치를 컴퓨터 시스템에 보내요. 컴퓨터가 도착 시간을 계산해서 승객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런 기술은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캄보디아에서는 사람들이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며 그냥 잘 되기를 바라고 있었거든요. 밤의 도시가 동화 같았어요. 네온사인이 건물들을 밝은 색으로 칠하고 있었어요. LED 화면에서 광고와 뉴스를 보여주고 있었죠. 거리가 활기로 윙윙거렸지만 모든 게 정리되고 안전하게 느껴졌어요. 호텔 방이 40층에 있었어요. 창문에서 서울이 불빛의 카페처럼 펼쳐져 보였어요. 수백만 명이 이 도시에 살고 있는데도 거대한 기계처럼 모든 게 함께 돌아가고 있었어요. 부드러운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내일 서연 씨가 버스 정비 센터를 보여줄 예정이었어요. 내일 한국 버스를 가까이서 볼 거고요. 내일 제가 그 버스들을 거부한 게 옳았다는 걸 증명할 거였어요. 하지만 그날 밤 의심이 되면 안 틈으로 물이 스며들듯 마음속으로 기어들어오고 있었어요. 공항에서의 부드러운 승차감, 조용한 엔진, 편안한 시트, 이런 것들이 제가 한국에서 기대했던 것과 맞지 않았어요. 어쩌면 저도 버스에 대해 모든 걸 아는 건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이 생각이 비행기를 타는 것보다 더 무서웠어요. 제가 틀렸다면 어떡하죠? 40년의 경험이 편견 말고는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았다면요. 창문 밖으로 서울이 잠들어 있었지만 빛나기를 멈추지 않고 있었어요. 도시가 절대 멈추지 않는 심장처럼 보이지 않는 에너지로 윙윙거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빛나는 미로 어딘가에서 한국 엔지니어들이 밤늦게까지 일하고 있을 거였어요. 제가 상상한 것보다 더 나은 버스를 만들면서 말이에요. 그 가능성이 저를 두렵게 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호텔 방에서 일어나서 창문을 내다봤어요. 서울이 사방으로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낮에 본 도시는 달라 보였어요. 제가 상상했던 어떤 곳보다도 더 깨끗하고 정리되어 있었죠. 서연 씨가 호텔 로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깔끔한 흰 셔츠와 남색 바지를 입고 있었죠. 미소가 따뜻하면서도 전문적이었어요. 오늘 저희 정비센터에 가요. 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저희가 어떻게 일하는지 볼 준비 되셨나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이 떨리고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아직도 한국 버스가 부족하다는 증거를 찾고 싶었어요. 다른 한편으로는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두려웠죠. 서울의 아침 교통 체증을 뚫고 가고 있었어요. 도로가 바빴지만 질서정연했어요. 모든 게 시계처럼 돌아가고 있었어요. 1시간 후 축구장 3개를 붙여놓은 것 같은 거대한 건물에 도착했어요. 간판에 코리아 버스 리퍼비싱 센터라고 한국어와 영어로 써 있었죠. 안으로 들어가니 첫 번째로 느껴지는 게 냄새였어요. 제가 기대했던 기름과 그리스 냄새 대신 공기가 깨끗하고 상쾌했어요. 천장이 위로 높게 뻗어 있었는데 모든 걸 보이게 해주는 밝은 조명으로 가득했죠. 바닥이 너무 깨끗해서 거울처럼 조명을 반사하고 있었어요. 저희 시설에 오신 걸 환영해요. 라고 서연 씨가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한 달에 200대가 넘는 버스를 처리해요. 처음 들어간 구역에서 숨이 막혔어요. 낡은 버스들이 분해되는 여러 단계에 놓여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상상했던 지저분하고 혼란스러운 장면이 아니었어요. 대신 깨끗한 유니폼을 입은 작업자들이 특수 도구를 사용해서 각 부품을 조심스럽게 떼어내고 있었죠. 제가 아끼던 중국 모델과 비슷해 보이는 버스에서 엔진을 빼내는 작업자를 보고 있었어요. 작업자가 엔진의 작은 전자장치를 연결하고 컴퓨터에 숫자를 입력하고 있었어요. 저게 뭐예요? 라고 장치를 가리키며 물어봤어요. 진단 스캐너예요. 라고 서연 씨가 설명해 주고 있었어요. 각 부품에 정확히 뭐가 잘못되었는지 알려줘요. 사람 눈으로는 발견할 수 없는 문제도 볼 수 있거든요. 작업자의 컴퓨터 화면이 색깔 차트와 숫자로 가득 찼어요. 초록색은 좋다는 뜻이고요. 노란색은 주의가 필요하다는 뜻, 빨간색은 교체해야 한다는 뜻이었어요. 두 번째 구역으로 이동했는데 입이 떡 벌어졌어요. 여기서는 로봇팔이 사람과 함께 엔진을 재조립하고 있었거든요. 로봇들이 정확하고 조심스러운 동작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구석에 있는 3D 프린터가 원래 공장에서 만든 것과 똑같아 보이는 교체 부품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원래 부품을 찾을 수 없으면 그냥 만들어요. 라고 서연 씨가 말하고 있었어요. 저희 3D 프린터는 작은 나사부터 복잡한 엔진 부품까지 뭐든지 만들 수 있어요. 세 번째 구역은 완전히 에어컨 시스템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이걸 보니까 심장이 덜컥했어요. 미야자키 장관님과의 실패 기억이 밀려왔거든요. 작업자들이 밝은 확대경 아래에서 모든 냉각 부품을 세심하게 점검하고 있었어요. 어떤 날씨 조건이든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특수 챔버에서 각 부품을 테스트하고 있었죠. 모든 에어컨 시스템을 섭씨 50도에서 습도 90%로 테스트해요. 라고 기술자가 설명해주고 있었어요. 이런 득한 조건에서 작동하면 어디서든 작동할 거예요. 50도라고요. 캄보디아에서 가장 더운 날보다 더 뜨거웠어요. 겨우 38도에서 고장난 제 버스를 생각하니 부끄러웠어요. 테스트 챔버가 두꺼운 유리벽으로 된 작은 방 같아 보였어요. 안에서는 에어컨 장치가 계속 돌아가고 있었고 컴퓨터가 성능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죠.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내부 온도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챔버 밖이 50도로 타고 있는 동안 시원한 22도였어요. 각 장치를 얼마나 오래 테스트해요? 라고 물어봤어요. 72시간 연속으로요. 라고 기술자가 대답하고 있었어요. 이 테스트를 통과한 장치만 저희 정비 버스에 들어가요? 72시간이라고요. 제 중국 버스는 아마 그렇게 까다로운 테스트를 받아본 적이 없을 거예요. 네 번째 구역에서는 최종 조립 과정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여기서 완전히 재건된 버스들이 마지막 점검을 받고 있었어요. 차량들이 정말 놀라워 보였어요. 페인트가 새 차보다 더 밝게 빛나고 있었죠. 내부는 만져보면 고급스럽게 느껴지는 소재로 덮인 새 시트들이 있었어요. 한 버스의 외부를 손으로 쓰다듬어 봤어요. 페인트가 완벽하게 매끄러웠어요. 흠집도 움푹 들어간 곳도 어떤 결함도 없었죠. 안을 봐도 될까요? 라고 조용히 물어봤어요. 서연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열어줬어요. 계단을 천천히 올라갔는데 심장이 쿵쾅거리고 있었죠. 내부를 보니 숨이 막혔어요. 시트들이 완벽하게 배치되어 있었는데 신선하고 깨끗한 냄새가 나는 부드러운 천으로 덮여 있었어요. 대시보드에는 현대적인 디지털 계기들이 표시되고 있었죠. 운전석에 앉아서 핸들에 손을 올려놓았어요. 매끄럽고 반응이 좋게 느껴졌어요. 이 버스를 시험 운전해 보시겠어요? 라고 서연 씨가 물어봤어요. 손이 살짝 떨렸어요. 그래도 되나요? 물론이죠. 소중한 손님이시잖아요. 엔진을 시동 걸었는데 즉시 차이를 느꼈어요. 핸들로 진동이 전해지지 않았어요. 거친 엔진 소리가 차내를 채우지 않았죠. 엔진이 잠든 고양이처럼 부르르 소리를 냈어요. 너무 조용해서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대시보드를 확인해야 할 정도였어요. 시설에서 나와서 건물 뒤쪽 테스트 트랙으로 갔어요. 버스가 핸들의 모든 움직임에 정확하게 반응했어요.
브레이크가 부드럽고 예측 가능하게 느껴졌죠. 에어컨을 켜니까 차가운 바람이 즉시 차내 전체로 고르게 흘러나왔어요. 하지만 진짜 테스트는 서울의 복잡한 거리로 나갔을 때였어요. 공사 때문에 교통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자주 멈추고 출발해야 했죠. 오후 햇볕이 가차없이 내리쬐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정비된 한국버스 안에서는 모든 게 완벽하게 유지되고 있었어요. 에어컨이 편안한 온도를 유지했어요. 엔진이 과열되지 않았죠. 거친 도로 표면에도 불구하고 승차감이 부드러웠어요. 1시간 동안 시내 운전을 한 후 시설로 돌아왔어요. 버스를 조심스럽게 주차하고 잠시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제가 경험한 모든 것을 정리하면서 핸들에 손을 올려놓고 있었어요. 이 버스, 이 중고로 정비된 한국버스가 제가 몰아본 어떤 차량보다 더 잘 작동했어요. 제 중국 버스들보다 더 조용했어요. 더 편안했고요. 더 믿을만했어요. 며칠 전 제 자존심을 무너뜨린 조건에서도 에어컨이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서연 씨가 부드럽게 물어봤어요. 즉시 말할 수가 없었어요. 40년간의 확신이 모래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거든요. 한국 품질에 대해, 중고 차량에 대해, 제 자신의 전문 지식에 대해 믿어왔던 모든 것이 폐허가 되어 있었어요. 제가 틀렸어요. 라고 마침내 속삭였어요. 완전히 그리고 어리석게 틀렸어요. 서연 씨가 제 어깨에 부드럽게 손을 올려놓았어요. 새로운 진실을 발견했을 때 마음을 바꿀 의지가 있는 것에서 지혜가 나와요. 시설을 다시 걸어 나오면서 새로운 눈으로 모든 걸 보고 있었어요. 세심한 디테일에 대한 관심, 고급 기술, 제가 상상할 수 있었던 것을 뛰어넘는 품질에 대한 헌신. 한국 작업자들은 단순히 낡은 버스를 고치는 게 아니었어요. 새 것보다 더 나은 뭔가를 만들어내고 있었죠. 충분한 기술과 정성이 있으면 어제의 실패가 내일의 성공이 될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버스에게 맞다면 늙은 버스 기사에게도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캄보디아로 돌아가는 비행기 여행이 한국에 갔을 때와는 다르게 느껴졌어요. 서울이 구름 아래로 사라지는 걸 작은 창문으로 바라보고 있었지만 마음은 제가 배운 모든 것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정비센터, 완벽한 버스들, 제가 몰랐던 세계를 보여준 친절한 사람들, 무릎 위에 노트가 펼쳐져 있었는데 한국 기술에 대한 그림과 메모로 가득했어요. 진단 스캐너, 3D 프린터, 테스트 챔버를 스케치해 놨거든요. 이 그림들이 소울인 비서관과 왕실위원회에 모든 걸 설명하는데 도움이 될 거였어요. 비행기가 프놈펜 공항에 부드럽게 착륙했어요. 활주로를 걸어가니 익숙한 더위와 습기가 저를 덮쳤어요. 멀리서 야자수가 흔들리고 있었죠. 제가 떠났을 때와 모든 게 똑같아 보였지만 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소울인 비서관이 도착 구역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부차를 타고 시내를 가면서 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을 발견하고 있었어요. 우리 도로는 수리가 필요했어요. 우리 버스들은 낡고 해 보였죠. 한국 이야기를 해주세요. 라고 소울인이 말하고 있었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제가 믿었던 모든 게 틀렸어요. 완전히 틀렸어요. 그날 저녁, 서명하지 않은 사직서가 아직 제가 놔둔 자리에 놓인 부엌 탁자에 앉아 있었어요. 아내가 저녁을 가져와 주며 제 얼굴을 조심스럽게 살피고 있었어요. 달라 보여요. 라고 부드럽게 말하고 있었어요. 더 차분하고 덜 화난 것 같아요. 사직서를 집어들고 천천히 작은 조각들로 찢었어요. 할 일이 있어요. 다음날 아침 미야자키 장관님과의 실패 이후 처음으로 왕실 차고지에 돌아갔어요. 아름다운 중국 버스들이 평소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더 이상 자부심으로 가득 차지 않았어요. 대신 새로운 눈으로 보고 있었죠. 엔진 아래 작은 기름 얼룩을 발견했어요. 타이어의 살짝 다른 부분. 언제든 고장날 수 있는 구식 에어컨 시스템들. 콤라스가 저를 보자 달려왔어요. 돌아왔네요. 한국은 어땠어요? 젊은 동료를 바라보며 한국 버스가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라는 그의 말을 기억했어요. 그가 옳았는데 저는 너무 자만해서 듣지 않았었죠. 한국에서 아직 배울 게 많다는 걸 가르쳐줬어요. 라고 말해줬어요. 3일 후 왕실위원회가 제 보고를 듣기 위해 모였어요. 소울인 비서관, 사라바트 관광 담당관, 사렉 고드레이 경제부 장관, 그리고 몇몇 다른 정부 지도자들 앞에 서 있었어요. 존경하는 장관님들이라고 시작했어요. 저는 한국 버스가 부족하다는 걸 증명하려고 한국에 갔어요. 대신 현재 우리가 가진 것을 뛰어넘는 기술과 품질을 발견했습니다. 스케치와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정비 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했죠. 이것들은 단순히 중고 버스가 아닙니다. 라고 계속했어요. 완전히 재건된 차량으로 새 것보다 더 잘 작동해요. 한국의 과정은 낡은 버스를 가져와서 원래보다 더 뛰어나게 만들어요.
고드레이 장관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추천하시는 바가 뭔가요? 목소리가 더 강해졌어요. 왕실 차량단을 위해 즉시 한국정비 버스를 주문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돈을 절약하면서 손님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거예요. 한나이든 관리가 손을 들었어요. 하지만 채혜 씨, 우리 전통은 어떻게 하죠? 왕실의 위험은요? 고장난 제 버스에서 땀을 흘리던 미야자키 장관님을 생각했어요. 왕실 승객들의 실망한 얼굴을 기억했죠. 진정한 왕실의 위험은 손님들에게 가능한 최고의 경험을 주는 데서 나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한국 버스는 다시는 외국 장관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면서 뜨겁고 고장난 차량에서 고생하는 일이 없도록 보장할 거예요. 방이 조용해졌어요. 그러더니 고드레이 장관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범 주문을 준비하겠습니다. 일단 2대부터요. 한 달 후 첫 번째 한국 버스들이 왕실 차고지에 도착했어요. 정말 멋져 보였어요. 하얀 페인트가 새 눈처럼 빛나고 있었죠. 황금색 줄이 우아한 곡선으로 옆면을 따라 흘러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옛 중국 버스들과 달리 이 차량들은 보이지 않는 기술로 윙윙거리고 있었어요. 첫 번째 테스트는 앙코르와트를 방문하는 30명의 태국 관광객들과 함께였어요. 밖 기온이 40도까지 올라갔어요. 햇볕이 무자비하게 내리쬐고 있었죠. 하지만 우리 한국 버스 안에서는 승객들이 완벽한 편안함 속에서 미소 짓고 휴식하고 있었어요. 에어컨이 전체 여행 내내 시원한 22도를 유지했어요. 앙코르와트에서 나이든 태국 여성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기사님, 제가 경험한 가장 편안한 버스 여행이에요. 이 버스가 정말 한국에서 온 건가요? 자랑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부인. 최고의 한국 기술입니다. 하지만 한국 버스는 싸고 믿을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요. 제 자신의 어리석은 편견을 기억하며 미소를 지었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완전히 틀렸었죠. 성공적인 시험 운행 소식이 정부 전체로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6개월 안에 왕실위원회가 전체 차량단을 한국정비버스로 교체하는 걸 승인했어요. 다음 주 팜 콘피엘 관광부 장관이 제가 새 한국버스로 전환하는 걸 기념하는 특별 행사를 마련했어요. 서현 씨가 이 행사를 위해 특별히 한국에서 날아왔어요. 프놈펜의 가장 아름다운 지역을 둘러보는 석양 투어를 했어요. 왕궁이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메콩강이 색색의 하늘을 반사하고 있었죠. 강이 보이는 전망대에서 서현 씨와 저는 물을 내려다보는 벤치에 함께 앉았어요. 가르쳐 주셔서 고마워요 라고 말했어요. 제 인생을 바꿔주셨어요.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말하고 있었어요. 저도 뭔가를 배웠어요. 기술은 제대로 사용하는 걸 신경 쓰는 사람들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선생님의 경험과 지혜가 이 버스들을 진정으로 특별하게 만들어요. 어두워지는 하늘에 별들이 나타나면서 제 여정을 생각해 봤어요. 미야자키 장관님과의 치명적인 실패에서 한국 기술의 경이로움까지, 고집스러운 자부심에서 겸손한 지혜까지, 제 경력의 끝에서 새로운 시작까지. 6개월 후 은퇴를 발표했어요. 70세에 제가 캄보디아에 가져오는데 도움을 준 버스들을 더 젊은 손들이 운전할 때가 됐어요. 하지만 제 경력을 끝내는 걸 슬퍼하지 않았어요. 대신 어떻게 끝났는지 자랑스러웠어요. 마지막 근무일에 도시를 통과하는 마지막 노선을 운전했어요. 우리 한국버스가 제공하는 부드럽고 조용한 승차감을 즐기며 승객들이 캄보디아 모험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하고 있었죠. 그날 밤 손자들이 제 주변에 모여서 한국버스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했어요. 기억해 라고 큰 눈으로 듣고 있는 그들에게 말했어요. 새로운 진실을 발견했을 때 마음을 바꾸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은 평생 학생으로 남는 사람들이야. 우리 창문 밖으로 한국버스가 따뜻한 캄보디아 밤을 통과하며 승객들을 편안하게 태우고 조용히 지나가고 있었어요. 헤드라이트가 별처럼 빛나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한 길을 밝히고 있었어요. 여하튼 사연을 보내주신 채은님에게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저는 사연 읽어드리는 감동사연의 외 미연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